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이제 글로벌 통화정책회의가 주 이슈로 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4월 둘째 주에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죠. 그로부터 시작해서 BOJ와 월말에 페드의 FOMC 회의로 이어지는 그런 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전에 글로벌 중앙은행끼리 퍼즐 맞추기식으로 정책의 보조를 맞추는 그런 움직임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옐런 장관이 중국에 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러한 냄새를 풍기는 그런 움직임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BOJ의 우에다 총재가 느닷없이 한 템포 빠르게 통화정책 관련한 코멘트를 날렸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관점에서 통화정책 회의 중에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점을 또 파악해야 되는지 그쪽 관련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채 투자 지금 해야 하는가? 또 할 거면 어떤 점을 봐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주의할 점들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제 주위에도 국채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제가 관련된 동영상들을 만들면은 댓글을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국채 투자에 있어서 예전하고 약간 좀 달라진 점들이 있는데 그걸 놓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국채 투자를 할 때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건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고 본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고용지표 나와서 또 크게 국채금리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 나왔죠. 10년물 일들을 놓고 보면은 4.4% 근접하는 모습 지난 주말에 또 나타났는데, 최근에 보면은 경제지표 이벤트가 나오면 보통 장중에 10bp 정도 변동은 대단하지 않은 그런 수준의 등락이 돼버리는, 적지 않은 변동성이 나타나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 시점을 따지려면 우리가 목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표는 CME 패드워치 툴에 시장의 확률로 접근한 페드의 목표 금리 추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한 번 이렇게 내려간다 하는 식의, 그리고 연말에 3번의 금리가 내려간다 하는 식의 그런 기준금리 경로를 나타낸 표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점을 봐야 되냐면은 이렇게 기준금리 딱 인하했을 때,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내려갈 때 10년물 금리는 과연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속 내려갈까? 아니면 한 번 내려가고 계속 이어갈까? 제가 한 3가지의 경우를 이렇게 10년물 금리를 그려봤어요. 아래쪽에다가. 이 푸른색 선은 기준금리고요. 3가지 경우는 빨간색 선, 노란색 선, 남색 선 이렇게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금리 인하를 하면은 그 영향을 받아서 10년물 금리도 한번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잘 안 내려가는 거죠. 왜냐하면 중장기 금리는 4% 이하로 크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놓은 거고요. 그리고 노란색 금리는 아예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이미 상당 부분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도 현재 금리에서 크게 안 내려가는 그런 경우죠. 그리고 그 다음 경우는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연말부터는 오히려 금리가 기준금리 쪽을 오히려 상회하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2025년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가 아니라 정체되거나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죠. 그러니까 붉은색 같은 경우는 2025년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 경우, 그 다음에 노란색 같은 경우는 2025년에 그냥 동결이 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남색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25년부터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해가지고 만든 그러한 경우의 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은 현재 지금 4.3%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금리가 과연 얼마나 내려갈 수 있을지, 그리고 올라갈 가능성은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기준금리 인하 시점, 그리고 그 인하 이후, 그리고 2025년 이후 실제 투자해야 되는 10년물 금리의 향후 예상 경로가 어떻게 나타날지 그걸 따져 보신 다음에 그 예상 하에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뭐 증권사에서 어떤 채권 투자 전략을 얘기하거나 채권 매수해야 되는 이유들을 설명을 할 때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기준금리가 올해 말에 예를 들어 3번의 금리 인하를 해서 4.5에서 4.75%의 기준금리로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10년물 유통수익률은 어느 레벨에 형성이 될지 그걸 가늠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늠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투자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어떤 식의 기준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준금리가 내려갔을 때 10년물 유통수익률은 얼마가 되는지 그것을 예측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예측 불가능하다면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하면 10년물 금리가 무조건 내려간다 이렇게 볼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달라스 페드의 로리 로건 총재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GS CPI 지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지난 주말에 나왔었던 GS CPI 지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인플레이션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종목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상품 시장 쪽이요, 오히려 몇 종목으로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이 지속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서플라이 체인 쪽은 그렇게 문제가 지금 없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하고 별개로 진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GS CPI 같은 경우가 올라오다가 다시 진정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이 0에서 0을 사이에다 두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그다지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뽑는 그 수치가 운송 관련된 비용으로 뽑기 때문에 보통 상품 시장을 선도하는 어느 정도의 시그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상품 시장 전체적으로 운송 비용을 상승시키면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건드리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점을 만들 수 있었던 운하들의 문제가 이제 정체기로 들어섰어요. 가장 큰 문제가 홍해의 수에즈 운하였잖아요. 보시면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 숫자가 감소 추세에서 최저점을 찍고 정체 상태에서 약간씩 반등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표는 컨테이너 지수고요. 아래 표는 BDI 지수입니다. 고점에서 내려오고 정체 상태로 들어서고 있죠. BDI 같은 경우는 더 내려오고요. 사실 상품 쪽은요, 벌크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BDI 지수가 상품 지수하고 더 연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BDI 지수는 오히려 꺾여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동량하고 연관된 운송비를 생각하면 상품 시장의 강세하고는 약간 앞뒤가 안 맞는다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품 시장이 상승한다라기보다는 소수 종목으로 특별히 이유가 있는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데는 더 어려울 수가 있다 이 점을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 CRB 인덱스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 경계되는 이 지점들을 통과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주식시장하고 비교해 본다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계속 끌고 올라가는 모습하고 비교된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엔비디아 혼자 끌고 가지 않고 여러 종목으로 확산이 됐다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강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CRB 인덱스가요. 몇몇 종목이 끌고 가고 있는 집중된 모습, 그리고 확실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확산보다 집중된 모습이 더 잡기 어려운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보면은 GS CPI가 안정됐다 해서 물동량이 안정됐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안정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계속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와중에서 통화정책회의의 윤곽을 잡아가는 모습도 연동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플레이션은 이런데 통화정책회의는 과연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패드 인사들의 스피치 중에서 가장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게 로리 로건 총재의 스피치 내용입니다. 금요일에 나온 그 내용을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활동에 있어서 좋은 점하고 또 경계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하고 있는 그런 스피치인데, 먼저 좋은 점을 살펴보면 경제 활동의 급격한 악화 위험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배경으로 이민과 혁신이 포인트다. 이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서 노동력에 투입되면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그 분석입니다. 지난해 임금 증가가 계속됐지만 그래도 견조하게 증가됐고 실업률은 안정됐고 그나마 덜 타이트했던 그러한 노동시장의 현황들이 어떻게 조합을 만들었는지, 그것이 설명 가능하려면 이 이민 쪽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민이 앞으로도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 그리고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것도 계속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돈 벌고 국가에서 보조금 받고 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이탈해버린, 그래서 노동 참여율이 낮아지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임금 상승이 나타났었던 그런 모습이 이민으로 인해서
노동력 부족이 해소되는 배경 요인이 됐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의 급격한 악화가 됐었던 그런 요인 중에서 하나가 사라지고 있다. 노동력 부족이 사라지고 있다. 그게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또 두 번째로 보는 혁신. 혁신 쪽은 AI하고 바로 연관이 되는 겁니다.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AI 쪽이 잠재력이 엄청나다. 달라스 페드 차원에서 기업들이 AI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좀 살펴봤는데 서베이를 해봤다 이거죠. 이미 놀라운 향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답니다. 어떤 회사, 한 회사가 10명의 회계사가 필요했었던 그 일이 한 명의 회계사가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현황이 발견이 됐고, 또 다른 쪽에서는 소프트 엔지니어의 생산성이 20%나 높아졌다는 겁니다. 좋은 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모든 기업으로 확산될지는 의문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기업이 이런 AI의 영향을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러한 AI가 적용될 수 있는 규모가 될 수 있는지, 또 그 환경이 맞는지, 그런 점들은 또 기업별로 다 틀릴 테니까요. 그리고 AI가 아직은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 그러니까 의료나 항공같이 생명에 중요한 분야, 이쪽도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가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아직까지는 검증이 안 됐다라는 것이고, 산업이 얼마나 집중이 될 수 있는지, 소득 불평등 같은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AI로 인한 디커플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노동시장 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다 이겁니다. 아직은 확실하게 단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생산성을 예상할 때 어떤 환경 요인을 고려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 환경 요인에 이제 AI 쪽을 반영시키기에는 아직은 그래서 이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생산성이 향상되는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된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부작용도 있고 모든 기업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기업에 한정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전체적인 생산성은 호전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임금을 오히려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요인, 이민하고 혁신,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데 긍정적인 두 가지 요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인플레이션 추세가 좀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보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정책적으로 변화가 쉽지 않은 그 배경 요인을 두 가지를 또 예를 들고 있습니다. 중립금리하고 QT 테이퍼링입니다. 먼저 중립금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립금리를 따질 때 2019년 중반부터 지난해 말까지는 중립실질금리가 0.5% 정도로 계산이 돼서 중립금리의 장기 전망치가 보통 2.5%였다. 장기 전망치가 보통 한 2.5% 정도다 이렇게 계산이 됐었는데 최근의 회의에서 보면 이 중간값이 0.6%까지 상승했고요. 그렇다면 중립금리가 2.6%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나타났었던 회의에서 7명이 장기 기준금리를 최소 3%로 예상하고 있다. 이거는 결국 역산하면은 중립실질금리가 1%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1년 전에는 3명 정도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보통 0.5%의 중립실질금리가 이제 1%까지 올라왔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델로 계산을 해봤을 때 0.6% 이하가 나오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모델의 경우는 중립실질금리가 2% 이상도 추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립금리가 4%가 되고 기준금리가 4% 이하로 내려오기가 힘들다고 계산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모든 추정치가 그렇게 정확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실질금리가 나올 테니까 이 4%라는 것이 꼭 단정적으로 지을 수는 없겠는데 그러한 경우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확정치로 추정이 될 수는 없어도 장기적으로 이러한 숫자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정이 필요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던 기준금리 4% 이하로 내려가기 힘들고 그렇다면 10년물 기준금리도 이 4% 이하로 과연 내려갈 수 있느냐, 기준금리가 4% 이하로 내려가기 힘들 경우라고 가정한다면, 그리고 그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10년물 일드가 이걸 깨고 내려가면서 선반영한다, 더 추가적으로 내려간다, 그렇게 전망할 수가 없다라는 상당 기간 고민해야 될 이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채 투자가 지금 어렵다, 변수가 너무 다양해지고 있고 하방 경직성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국채 투자에서 이러한 점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그래서 제가 초반에 그 점을 말씀드렸었던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QT 테이퍼링 얘기도 나왔습니다. 점차 더 QT 테이퍼링에 근접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분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QE를 5조 달러 한 거 우린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QT 통해 가지고 1조 5천억 달러 회수를 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RRP 잔고는 또 4천억 달러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고갈되면서 은행 준비금 쪽으로 영향을 미치면 은행에 공급될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2019년에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속도가 QT 속도가 그때보다 약 한 2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우려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시장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QT를 변경하는 것을 좀 미리 발표해야 되는데 이 RRP 잔액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들이 여러 가지고 또 특히 이번에는 특히 세금 납부하고 국채 발행 같은 이슈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4월 말 기점으로 그게 중요 포인트가 되고 그게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RRP가 유동적이고 언제 고갈될지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고 그걸 감안했을 때 페드가 보유자산의 유출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늦출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점점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QT 테이퍼링을 속도를 늦추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페드가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얼마까지 더 줄일 수 있고 언제 스톱하면 되겠네 하는 그런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정책 변동이 너무 앞서가거나 뒤처지지 않는 그런 리스크도 줄어들면서 효율적으로 QT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러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결론입니다. QT 테이퍼링 쪽은 제가 이분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금요일의 내용은 상당히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12일부터는 QT 관련해서 얘기가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될 것이다.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거 앞두고 시장하고의 소통 과정이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의미가 있는 내용이었고요. 유동성 관련과 또 국채 발행 얘기가 여기서 나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중국에 가신 이분 얘기 제가 빼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재무부 쪽에서는 매일매일 진행되는 상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거의 중계방송하듯이 공개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밤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뉴 이니셔티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러한 내용이 어느 정도 합의점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뭐 계속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좀 우호적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미국 국채 시장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유동성 차원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또 힌트를 찾아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국하고 중국 얘기하면 일본 빼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대목에서 또 BOJ 쪽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요.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도 BOJ도 QT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QT 테이퍼링이죠. 이제 QT 줄여나가겠다는 그 얘기고 BOJ 같은 경우는 보유국채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을 논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매우 흥미롭죠. 왜 하필 이 시점에서. 근데 보통 그러한 내용의 얘기를 하면은 엔화값이 좀 어느 정도 올라줘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얘기가 나왔을 때 올랐다가 쭉 빠지면서 이런 큰 음봉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시장은 이미 이 결론을 알고 있는 것인가? 옐런의 뉴 이니셔티브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BOJ가 이 시점에서 이런 발언을 했었는지 그렇다면 그것이 글로벌 통화정책회의가 이미 공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인지 이걸 따져볼 때가 됐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통화정책회의의 공조가 가시화되고 있고 이미 시작했을 수도 있다. 이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얘기는 이렇게 시장이 반대로 반영하는 그런 이유, 뒷배경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옐런 장관이 돌아오는 월요일 이때 어느 정도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